자연드림 유기농 치유연구재단에서 개최하는 특강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항암생활연구소의 김하영 소장입니다. 이 특강을 개최하고 있는 자연드림 유기농 치유연구재단은 좋은 식품과 운동, 수면 등 생활 습관을 통해서 질병의 원인부터 치료하고 그다음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강은 충청북도 괴산에 있는 자연드림 파크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유튜브에서도 집에서도 편하게 유튜브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 동의의료원의 송무호 원장님을 모시고 대사질환, 고지혈증, 평생 약을 먹어야 할까? 라는 흥미로운 주제로 귀한 말씀을 청하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모신 송무호 원장님은 세계 3대 인명사전 마르키스 휴즈에도 등재되신 의학 박사십니다. 오늘 멀리 부산에서 귀한 발걸음 해주셨는데요. 큰 박수와 함께 앞으로 모시고 귀한 말씀 청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부산 동의의료원 송무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대사질환, 고지혈증, 평생 약을 먹어야 할까라는 주제로 같이 우리 공부하게 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 소개를 잠시 하면은 저는 부산의대를 나왔고 정형외과 전문이고 미국 피츠버그 대학 전임 의사를 했고 하버드 옥스퍼드에서도 공부했습니다. 현재 동의의료원 의무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습관의학 전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생활습관의학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예, 여기는 좀 수준이 높네요. 예. 라이프스타일 메디신이라고 그러죠. 혹시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천재는 1%의 연구원과 99%의 노력으로 만들어진다고 말한, 발명한 에디슨입니다. 이분이 1903년에 의학에 대해서 놀라운 예언을 했습니다. 무슨 예언을 했냐면은, 미래의 의사는 약을 투여하지 않고 체질관리, 식이요법, 질병의 원인과 예방에 대해서 환자에게 가르칠 것이 됐습니다. 약을 투여하지 않는 게 미래의 의사라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100년 뒤에 그 에디슨이 예언했던 그 의학인 생활습관의학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이 사실은 생활습관의학 학회 전경입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타이틀을 봅시다. 의학의 전문가들이 모였다. 뭘 하기 위해서? To reverse chronic disease. 만성질환을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답니다. 여러분도 아다시피 현대의학은 급성질환, 수술, 감염병 이런 데서는 아주 갈목한 성장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만성질환에서는 솔직히 좀 젬병입니다. 그래서 이 생활습관의학이 지금 미국 하버드 의대가 주도가 돼가지고 아주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이죠. 올 1월 달에 미국 의사 뉴스, 협회 뉴스에서 났습니다. 이렇게 생활습관의학이 지금 왜 이렇게 사람들이 급성장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논평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5년 전에 대한생활습관의학회가 창립돼가지고 지금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이 생전 처음 듣는 그런 내용일 거예요. 이걸 이제 함부로 금시초문이라죠. 그래서 아마 놀라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부 다 100% 과학에 기반을 둔 근거 중심 의학이기 때문에 오픈 마인드 해가지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대사질환을 이제 공부하려면은 대사가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대사. 한문 이렇습니다. 대신할 대, 살해할 사. 갚다, 양보하다. 대신, 양보하다, 살해하다. 이런 뜻이죠. 한자의 모양은 누군가에게 물건을 그려주는 모습이다. 감이 좀 잘 안 오죠? 대사가 뭔가.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영어로는 메타볼리즘인데 이게 훨씬 더 이해가 쉽더라고. 메타볼리즘이라는 뜻은 체인지라는 거예요. 변화를 준다는 말인데 어떤 변화를 주느냐. 음식 안에 들어있는 에너지와 물질을 이용해서 인체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와 물질을 만들어내고 그 과정에 생긴 노폐물들을 제거하는 그게 대사입니다. 좀 더 감이 잡히죠. 그래서 요약하면은 섭취한 음식을 분해하고 합성해서 에너지와 필요한 물질을 만들고 그 과정에 생긴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것. 간단하게 말해서 먹고 배설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몸에 아주 필요한 아주 중요한 그런 과정입니다. 이런 대사 과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사질환이라고 그러죠. 오늘 주제가 되는 고지혈증, 당뇨병, 고혈압, 비만 다 대사질환입니다. 그래서 이런 병들과
여러 가지 기준들을 합해가지고 기준의 3개 이상이면 대사증후군이라고 해가지고 요즘 뭐 건강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들어서 알 겁니다. 그럼 이 대사증후군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위험한가? 이유는 바로 이 대사증후군 때문에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이 생긴다는 겁니다. 한국인 사망 원인 1위는 암입니다. 3명 중 1명이 암으로 돌아가신다는데 사실은 암도 알고 보면은 대사질환 일종입니다. 2위와 3위와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결국 한국인 사망 원인의 1, 2, 3위는 다 대사질환 때문에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사증후군 빈도를 보니까 거의 30%, 10명 중에 3명은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죠. 약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한국은 진짜 약의 천국입니다. 외국 나가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한국처럼 이렇게 약을 갖다가 많이 쓰고 하는 나라가 잘 없어요. 병원 가서 주사 한 대 맞고 약을 타와야지 제대로 치료받았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왜 이렇게 한국인들은 약을 좋아할까? 생각해보니까 근데 보약에 대한 그런 좋은 그런 인상 또는 이제 제도, 한국의 제도 이런 거에 따라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한국인이 약을 좋아하는데 한국인이 가장 많이 먹는 약이 뭔지 아십니까? 감기약, 위장약, 두통약, 진통제, 항생제, 당뇨약, 고혈압약 많이 드시죠? 어떤 약을 제일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자, 2010년도에서 19년도 통계입니다. 자, 보면 1등이 리피토입니다. 고지혈증 약이죠. 4등 크레스토, 고지혈증 약이죠. 1등, 4등이 다 합해서 다 고지혈증 약입니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자, 2020년대 넘어와서는 어떨까요? 2022년도, 23년도 통계, 동맥경화영화제가 이게 고지혈증 약이죠. 압도적인 일입니다. 1년에 무려 2조 8천억이나 약에 대한 처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위하고 2위는 악성종양 치료제, 3위가 혈압 강화제입니다. 그럼 혈압약하고 고지혈증 약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죠. 자, 그럼 이렇게 약을 많이 먹으면은 이런 우리가 우려하던 그런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이 줄어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10년 새 심근경색증이 54% 줄었고요. 뇌졸중이 9.5% 발생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약을 많이 먹는데 병의 빈도가 줄여야지 어떻게 더 늘어날 수가 있냐. 약으로는 해결 안 됩니다. 왜 안 될까?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지, 상대를 알아야지 우리가 극복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를 좀 해봅시다. 우리 지방은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그런 구조거든요. 그런데 우리 몸에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두 가지 형태의 지방이 있습니다. 하나는 콜레스테롤이고 중성지방입니다. 콜레스테롤하고 중성지방은 완전히 다른 물질이에요. 하지만은 이 두 가지가 다 높거나 또는 한 가지만 높아도 고지혈증이라고 합니다. 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왜 지방이 두 개가 있지? 그런데 쉽게 비교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 자동차에도 두 가지 종류의 기름이 있죠. 휘발유가 있고 엔진 오일이 있잖아요. 휘발유는 뭐예요? 차의 에너지원이지. 그죠? 그래서 우리 몸에도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거는 중성지방입니다. 차에 엔진 오일이 있잖아요. 엔진 오일은 엔진 구조를 유지하잖아요. 그게 없으면 엔진이 고장나잖아요. 그것처럼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의 구조를 유지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콜레스테롤 할 때 콜레라는 말은 요 간 밑에 붙어 있는 담낭, 여기 초록색으로 되어 있죠. 이 담낭 썰개를 말하는 거고, 스테롤은 그 안에 들어있는 합성 물질이라는 말입니다. 성질은 어쩌면 밀랍 성질, 왁스라죠. 꿀벌이 벌집을 만들기 위해 분비하는 끈적끈적한 그런 물질과 유사한데, 이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만의 구성 성분이고, 에스트로겐이나 테스토스테론 같은 성호르몬을 만들고, 코티졸 같은 부신 호르몬, 비타민 D, 담즙, 뇌와 신경 조직의 재료로 쓰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몸은 이렇게 중요한 물질은 사람한테 안 맡깁니다. 그냥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필요한 콜레스테롤 양의 전부를 간에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혈액 검사를 합니다. 혈액 검사를 하면 해보신 분 알 거예요. 뭐 LDL, HDL, 뭐 중성지방 이렇게 나오고 LDL, HDL 더하고 중성지방이 20%를 합하면 총 콜레스테롤입니다. 거기 보면은
low density lipoprotein이라고 나옵니다. 지방 단백질이죠. 짧게 지단백이라고 하는데, 지단백이 뭘까? 지단백이라는 거는 콜레스테롤은 지방이거든요. 지방은 물에 녹지 않잖아요. 않기 때문에 우리 몸의 그 피는 대부분의 물 성질이 많기 때문에 혈액을 따라서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단백이라는 운반체하고 결합해가지고 이동합니다. 이게 지단백인데 이 동그랗게 생겼거든요. 보면 이게 중성지방도 들어있고 콜레스테롤도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화물을 운반하는 그런 운반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지단백은 크게 또 종류가 한 5가지가 나뉘는데 사이즈가 큰 암중비림이나 초저밀도 지단백은 주로 중성지방, 이게 노란 게 중성지방이거든요. 중성지방을 운반하고 그리고 파란 거는 콜레스테롤입니다. 콜레스테롤이 많은 LDL, 그죠? LDL은 혈중의 콜레스테롤의 70%를 운반해서 죽상동맥경화증의 주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나쁜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LDL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만들어진 콜레스테롤을 조직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을 놓는 그런 역할을 하고 HDL은 반대로 혈관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모아서 간으로 가져주는데 사실 우리가 편의상 나쁜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나쁜 놈, 좋은 놈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콜레스테롤 대사를 보면 참 복잡합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해서 사실 이런 거는 뭐 일반인들이 알기는 힘들고, 근데 이제 알아야 될 것은 고지혈증이 왜 나쁜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삼겹살 우리 후라이팬에 구워 먹고 나면은 기름때가 많이 생기잖아요. 이거 설거지 해보신 분도 알잖아요. 굉장히 이게 설거지가 힘들죠.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은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이게 많아지면은 혈관벽에 기름때가 끼입니다. 기름때가 끼면서 커지면서 플라그가 형성되고요. 플라그가 점점 더 커지면서 혈관이 좁아지면서 결국에는 심해지면 혈관을 막습니다. 이 막힌 혈관의 위치에 따라서 심장혈관이 막히면은 협심증, 심근경색 또는 심장마비라고 그러죠. 그래서 급사하는 수가 있고, 뇌혈관에 막히면은 뇌경색, 또 뇌졸중, 요새 뭐 중풍이라고도 하죠. 이런 심각한 질병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으로 병원에 오면은 응급실에서 빨리 환자를 옮겨가지고 심장 스텐트 시술하죠. 예. 그래서 시술하고 나면은 살았다면서 이제 다행이다 생각하는데 스텐트 시술했다고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임시방편밖에 안 되고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또 재발하고 또 재발합니다. 제 환자 중에 자기 남편분이 스텐트 시술을 4번이나 하고 결국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국 스텐트 시술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저희 부산 동의의료원은 옛날부터 한방병원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중풍 환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회진동로를 보면은 복도에 이렇게 걷는 뇌졸중, 후유증으로 걷는 분이 꽤 많아요. 이렇게 한쪽 팔, 다리가 마비돼가지고 이렇게 재활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40, 50대, 한참 이래야 될 나이에 이런 불행을 한 일을 당해가지고 자기도 고생이고 가족들도 고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거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병인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합병증을 막기 위해서 약이 탄생했습니다. 기적의 약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나올 때 스타틴이죠. 스타틴이라는 거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약들을 총칭해서 일컫는 말인데 왜 스타틴이라면은 이 약들의 이름이 스타틴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아토로바스타틴, 심바스타틴, 로바스타틴 이렇게 스타틴으로 끝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낮추는 약들을 총칭해서 스타틴이라고 합니다. 1997년 1월 달에 화이자의 리피토가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때 최초에 나온 광고입니다. 리피토는 심장 발작을 36% 줄일 수 있다. 이 광고는 엄청난 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약이 엄청나게 팔렸죠. 여러분 블록버스터 영화라고 아시죠? 대히트 친 영화를 블록버스터 영화를 하잖아요. 약물도 블록버스터 약물이 있습니다. 1년에 1조 달러 이상 팔리는 약물을 블록버스터 약물이 합니다. 이 화이자 리피토가 1년에 약 16조씩 팔아가지고 최고의 블록버스터 약물이 되었고 이 약으로 인해서 화이자는 여러분 아시는 화이자는 일약 글로벌 넘버1의 제약회사로 우뚝 서게 됩니다. 스타틴의 기술은 뭐냐? 간에서
아까 그랬죠.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콜레스테롤을 간에서 만들어내는데 간에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 대사 경로를 차단해서 콜레스테롤을 못 만들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대사라는 거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라는 거는 잘 이루어져야지 건강하게 되는데 대사를 억제해서 대사 질환을 고친다? 어떻습니까? 잘 이해가 됩니까? 파라셀수스라는 약물학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16세기 스위스사인데 이분이 한 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모든 약은 독이다. 엇가닥 들었는데 양리학 시간에 첫 시간에 양리학 교수님이 강조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모든 약은 독이다. 자, 리피토는 어떤 독 성분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닥터 두안 글래븐이라는 미국 나사 우주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 공군에서도 일했고 나사 미 우주국의 최초의 우주인이면서 의사인 사람입니다. 이 사진 한번 보세요. 굉장히 강건해 보이죠. 이분이 건강검진 후에 고지혈증으로 진단받고 스타틴을 복용했습니다. 복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 가족을 못 알아보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받았는데 일과성 기억 상실증으로 진단받았습니다. 그래서 약을 끌어보니까 다시 또 돌아왔어요. 근데 의사가 이게 안 된다. 고지혈증 수치가 높으니까 또 먹어야 된다. 용량을 줄여보자. 용량을 반을 줄여서 먹으니까 다시 또 증세가 나타납니다. 와이프를 못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겪었던 이야기를 책으로 썼습니다. 리피토, 기억을 도둑 맞는다. 이런 말이죠. 미국에는 매드와치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미국 FDA에서 약물 부작용을 개인이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센터입니다. 다니엘 스타틴의 리피토에 대해서만 매드와치를 통해서 이런 부작용이 7.건 이상 보고가 됐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 이걸 알려면은 뇌와 콜레스테롤 관계를 좀 알아야 됩니다. 뇌의 무게는 우리 몸 체중의 불과 2,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 전체에 있는 콜레스테롤의 25%는 뇌에 존재합니다. 그만큼 콜레스테롤은 뇌의 기능에 중요하다는 것이죠. 특히 뇌는 콜레스테롤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뇌 신경계는 알다시피 신경세포, 뉴런과 다른 주변의 그런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뉴런, 신경세포에서 신경을 전달하는 이 신경 섬유를 감싼 물질이 미엘린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수초로 하는데, 이 미엘린이 뇌에 들어가 있는 콜레스테롤의 70%를 사용합니다. 대부분은 이게 사용하는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전선 있잖아요. 전선의 피복 역할을 합니다. 전선을, 피복 역할. 이 피복이 벗겨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문제가 있죠. 그런데 콜레스테롤 생산이 부족하니까 미엘린이 손상이 됩니다. 그게, 완전한 모양이 갖추지 못하고, 이렇게, 전선의 피복이 벗겨진 것처럼, 피복이 벗겨지면 합선이라든지 전기신호가 오류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뇌 신경의 신경 전달에 오류가 생깁니다. 그리고 아까 스타틴이 간의 대사를 막는다는데, 딱 스타틴 하나만 막는 게 아니고, 위에서, 그 가지를 막아버리니까, 돌리콜이라는 물질을 또 생산 못하게 됩니다. 근데 이 돌리콜이라는 물질은 뇌의 기능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과 돌리콜 두 개가 다 떨어지니까 뇌 기능 장애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말한 미국 나사 우주인인 닥터 글래블린이 스타틴을 제조하는 화이자 등을 제약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내었고 결국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 FDA에서는 고지혈약이 기억 상실이나 또는 혼란 등 인지 기능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약 설명서에 이거 우리나라 약 설명서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타틴 약물 사용과 관련해서 인지 장애가 드물게 보고되고 있다. 이런 인지 장애는 모든 스타틴 계열 약물에서 보고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심각하지 않고 약물 사용 중단 후에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환자가 이 약 때문에 생긴 건지 모르고, 그죠? 혹시나 이제 내가 이 약을 먹고 좀 이상하더라. 의사 선생님한테 내가 약을 먹고 나서 이상하게 기억력이 감퇴하고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대부분은요. 그 노화 때문에 그렇다. 내 영양제를 하나 더 드세요. 혹을 때리다가 혹을 하나 더 붙이는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문제죠. 스타틴은 치매 위험을 높인다는 게 이제는 확고하게 드러났습니다. 경도의 인지장애가 치매로 진행될 가능성이 2배 이상 증가된다고 합니다.
또 하나 제일 문제는 근육통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스타틴 드셔본 분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스타틴 부작 중에 가장 하나입니다. 뭐 운동이나 특별한 건 없는데 갑자기 아픕니다. 어디가 아프냐? 한쪽 팔다리보다는 양쪽에 나타나고 작은 근육보다는 좀 큰 근육, 어깨, 허벅지, 종아리 등에 나타납니다. 아마 약 드시고 이런 부작용을 겪으신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약회사에서 연구한 그런 연구에서는 발생 빈도가 1에서 5% 정도로 낮게 보고되고 있는데 제약회사 후원 없는 단독 연구에서는 무려 40에서 80%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 이 약을 먹다가 복용 중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근육통입니다. 근육통은 왜 생기냐? 서두에 얘기했듯이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을 만드는데 근육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성분이 콜레스테롤인데 콜레스테롤가 인위적으로 낮추니까 근육 세포막에 손상을 입어서 근육통이 발생합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근육이 분해돼 가지고 횡문근 융해증이라는 심각한 질병이 앓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코카콜라 색깔의 오줌을 누고 홍파 기능이 떨어지면서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보고된 빈도는 되게 뭐 일반 명당 한두 명 정도로 낮다 되어 있지만은 최근 보고에 의하면 다제 약물 여러 가지 약물을 섞어 쓰는 경우에는 한 1000명당 1명 정도까지 발생할 수 있다 하니까 주의를 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진짜 현실적으로 심각한 문제는 이겁니다. 스타틴을 드시는 분들은요 낙상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유 없이 근육통이 생기고 근육에 힘이 떨어지고 해가지고 특히 이제 노인분들 넘어져가지고 손목 골절 또는 고관절 골절 이렇게 해가지고 병원을 실려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 약 때문에 그렇다는 걸 전혀 알 수가 없죠. 내가 뭘 잘못 드리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집에 혹시 어르신 중에 스타틴 드시는 분 있으면 낙상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또 있습니다. 간 손상입니다. 간에서 일어난 대사를 약으로 억지로 막다 보니까 간에 손상이 생깁니다. 이 서울대 병원 발표입니다. 발생률은 한 17% 정도 되는데 심각한 간 손상은 한 3.5% 됩니다. 그런데 서양인보다 한국인은 간 손상 빈도가 훨씬 높다고 합니다. 아마 스타틴 드시는 분들은 병원에 가면 주기적으로 간 검사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간 손상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당뇨병이 발생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스타틴 복용자는 안 하는 사람에 비해서 당뇨 발생률이 2.2배 증가하고 특히 2년 이상 장기 복용할 때는 3.3배까지 증가합니다. 결국 오래 쓰면 안 좋다는 말이죠. 이 그래프 보시면은 스타틴을 사용하는 사람은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점점 증가합니다. 한 2년쯤 쓰면 한 3배 증가하죠. 쓰면 쓸수록 점점 더 증가하기 때문에 가능한 오래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기전은 이거는 복잡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NEJM,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이라는 세계 최고의 의학 저널이 있습니다. 여기서 발표된 논문입니다. 유방암 발생률이 스타틴군은 4.2%, 위약군, 그러니까 스타틴 안 먹는 군에서 0.34% 나와가지고 스타틴을 먹으니까 유방암 발생률이 무려 12배나 더 높았다는 이런 보고도 있었습니다. 자, 콜레스테롤 합성 경로, 간에서 스타틴이 이 경로를 막아버리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콜레스테롤과 돌리콜 뇌기능에 장애 온다는 게 있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코큐텐이라는 효소가 있습니다. 코큐텐은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 몸에서 이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세포 내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거든요. 그 미토콘드리아에서 포도당과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 때 꼭 필요한 효소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우리 몸의 장기 중에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장기가 어디 있을까요? 심장이겠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뛰어야 되니까. 뇌, 간, 근육 이런 데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코큐텐이 생산이 잘 안 되면은 특히 심장에 무리가 오죠. 심장에 그 에너지, 그 코큐텐이 많이 필요한데 그래서 코큐텐이 저하되면 심장 기능 저하가 생깁니다. 심장 기능이 떨어지고 또 근육에 에너지 생산이 잘 안 되니까 스타틴 먹고 나니까 이상하게 기운이 없고 빨리 피곤해지고 어떤 분은 기력이 좀 없어진다.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을 가지는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 외부작용은
콜레스테롤은 면역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낮으면 면역이 떨어지니까 암이라든지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해지고 남성 여성 호르몬의 재료가 되기 때문에 그게 떨어지면 성기능 장애가 생깁니다. 또 위장 장애가 생기고 피부 질환도 생깁니다. 백내장도 증가하고 브레인 포, 뇌에 안개가 낀 듯이 멍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그런 부작용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미국 그 지상파 중에 제일 큰 방송국 중 하나인 ABC 방송국에서 콜레스테롤 특집 방송을 하나 했습니다. 여기서 하버드 의대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스타틴이 건강을 지켜주는 약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 패러독스란 말이 있죠. 역설. 어떻게 보면은 참인 것 같아 보이는데 실제 보면은 참이 아니라 오히려 모순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겁니다. 이런 스타틴에도 패러독스가 있습니다. 자, LDL 항상 우리가 강조하는 나쁜 콜레스테롤이기 때문에 이 수치를 굉장히 민감하게 이렇게 신경 씁니다. 그래서 나쁜 콜레스테롤은 심혈관 질환의 주범이니까 130 이하로 낮춰라 이랍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병원에서 검사해가지고 140, 150 나오면 이거 약을 먹어야 된다. 이거 안 먹으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약을 처방해 주죠. 그러면 환자는 그래 당연히 약을 먹죠. 왜? 수치를 낮춰야 되니까. 안 낮추면 큰일 난다니까. 그래서 약을 먹습니다. 그런데 2023년 비교적 최근의 연구죠. 평균 나이 60세 한 1,500명의 남성을 10년 동안 관찰해 봤습니다. 관찰한 결과 이상 지지결정 패러독스라는 타이틀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보니까 130 이하로 막 낮춰라 그랬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130 이하인 경우가 130 이상보다 사망률이 오히려 30%가 더 증가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다르잖아요. 안 되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미국에서 대규모 스터디를 한 게 있습니다. 심근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 약 13만 명을 콜레스테롤 수치를 분석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심근경색으로 입원한 환자의 전체 환자의 4분의 3이 LDL이 130 이하였습니다. 130 이상은 4분의 1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LDL이 130 이하에서 심근경색이 오히려 더 많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듣고 하는 거하고 지금 반대 현상이 생겼죠. 또 있습니다. NEJM, 이 세계 최상위 논문 중에 하나인 LDL 수치를 무려 37%나 줄이려는 약이 개발돼가지고 12,000명의 고위험군 환자에게 한 26개월 투여해 보니까 심혈관 질환의 빈도를 줄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줄인데도 불구하고 약물군 12.9, 위약군 12.8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콜레스테롤 패러독스랍니다. 어떤 연구를 했는가 하면 44개 무작위 대조군 연구 RCT라고 하는데 이제 논문 중에 이제 퀄리티가 가장 높은 그런 논문에 속하는 거죠. 그거를 44개를 분석해 보니까 약을 사용하여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것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거나 사망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안 되었고 그 중에 6개 연구에서는 오히려 사망률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니 사망률을 줄이려고 약을 먹는데 오히려 사망률이 증가할 수도 있다. 놀랍지 않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 이걸 이제
공부를 해야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초대에 말씀했다시피 이 의학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스타틴입니다. 드신 분도 있을 거고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최고의 수익을 올린 약이 리피토인데 처음에 빅히트를 친 이 광고를 봅시다. 리피토가 36%의 심장 발작을 줄인다고 되어 있는데 요 위에 조그마한 점이 하나 보이죠. 에스테리스트라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대개는 이게 조그마한 글 잘 안 보이잖아요. 밑에 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연구를 해보니까 약을 안 먹은 군에서는 3%에서 심근경색이 발병이 있고 약을 먹은 군에서는 2%에서 발생했다. 안 먹으면 3%, 먹으면 2%. 그러면 3 빼기 2는 1인데? 그러면 약의 효과가 1%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잖아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퍼센트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36%를 했는데 이거는 도대체 36% 어디서 나온 것일까?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한 것일까? 아닙니다. 거짓말한 게 아닙니다. 통계학 용어입니다, 이거는. 의사들도 잘 몰라요. 자, 보세요. 3년간 리피토를 투여해가지고 심근경색이 발생했는데 위약군 3%, 리피토군 아까 광고에 2%였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1.9%였습니다. 그럼 1.1%. 이걸 절대 위험 감소율이라거든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럼 100명 중에 1.1명이 효과를 본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통계학 용어 중에 상대 위험 감소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발생한 비율을 다시 비율로 환산한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36%가 나오거든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이 약을 팔아야 되는 CEO라면은 어느 수치를 쓰겠습니까? 이 약은 1.1% 효과가 있다 쓰겠습니까? 36% 효과가 있다 써야지 약이 팔리잖아요. 그래서 이 약이 블록버스터 약물이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약은 1.1% 효과가 있다고 광고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36% 효과가 있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100명이 약을 먹었는데 99명은 아무런 효과를 못 봅니다. 사실은 희망이죠. 희망, 속인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연구들이 나왔습니다. 스타틴이 안전하고 효과 있다는 것은 통계학적인 사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미국 ABC 방송국에서 하버드 의대 교수님이 말씀을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입니다. 이거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지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약들이 효과가 없다는데 하지만은 고지혈증으로 위험은 있잖아요. 저희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여러분 주위에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 대사질환에서 약 먹고 나은 사람을 보셨습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이 사진은 저희 모친입니다. 40세경에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약을 하나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약이 시간이 지나면서 2알, 3알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러다가 또 당뇨병도 생겼습니다. 나중에는 약을 한 주먹씩 드셨습니다. 한 30년간 고생하시다가 결국 합병증이 생겨서 70세 때 돌아가셨습니다. 30년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친이 약을 하나부터 시작해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계속 모시고 있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과정을 저는 다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의학의 한계점을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약으로는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12, 13년 전에 어느 날 저도 당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게 유전인가?
그래서 이거 너무 자세한 거는 너무 긴 이야기니까, 그 브런치에, 다음 브런치 스토리에 제가 어떻게 했는지 자세해서는 관심 있는 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래서 당뇨를 진단받고 나서 다시 공부를 했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저는 이제 모친의 그걸 다 하니까, 약 하나부터 시작합시다. 시작하면 이 끝이 안 나거든요. 2개, 4개 늘어나고, 결국에는. 그래서 유전인가 찾아보니까, 유전은, 많이 잡아봐야 한 10%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90%는 뭔가? 운동과 식사를 포함하는 생활 습관이 당뇨병을 유발합니다. 자, 그래서 당장 헬스클럽을 등록했죠. 근데 문제는 식사를 해야 돼. 식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의사지만 제가 당뇨병 걸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그 당시 공부를 해보니까 혈당 수치를 떨어뜨리는 데는 저탄고지 식사가 굉장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효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기, 생선, 계란, 우유 이거 위주로 해가지고 탄수화물 확 줄이고 저탄고지를 했죠. 하니까 혈당 조절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야, 역시 혈당 조절 잘 되네. 이거는 제가 그 당시에 직접 제가 썼던 혈당 기록치입니다. 와서 운동하고 와서 또 재고 또 와서 또 피부와 재고 그걸 오랫동안 했죠. 그런데 한 2, 3년 뒤에 어느 날 출근길에 갑자기 제 발가락이 아파오는 겁니다.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출근길에 절면서 갔습니다. 이건 뭐지? 아마 생각해보니까 통풍이 온 거예요. 아니, 통풍 치료하는 정형외과 의사인데 내가 통풍에 걸렸다니까. 이거 어디 이야기도 못하고 혼자 꿍꿍 앓다가 내한테 왜 통풍이 왔을까? 이걸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해보니까 원인은 저탄고지에 있습니다. 과도한 단백질, 과도한 지방. 저탄고지는 살 빼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는데 장기로 가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단점이 장점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권장할 만한 그런 식이요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식사를 바꿔야 되네. 어떻게 할까? 이거 다 내가 좋아했던 그 음식들인데 여러분 우유 좋아합니까? 우유. 우유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어느 정도 좋아했냐면은 밥 말아 먹을 정도까지로 제가 좋아했습니다. 근데 우유를 내가 이걸 꺼내야 되나? 아니 내가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이거 갑자기 안 먹으면 혹시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조심조심 해가면서 우유를 끊어봤습니다. 끊으니까 아무 일도 안 생기고 오히려 컨디션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알고 있던 거와 다르네. 그래서 하나씩 끊어봤습니다. 줄이고 끊고 해가지고 다 끊고 채식으로 전환하니까 제 몸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당뇨, 통풍, 그 당시 저도 75kg 과체중이었거든요. 고지혈증도 있습니다. 다 완치가 된 거예요. 실제로 제가 먹고 있는 요 식단 사진입니다. 채식 후에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채식하기 전에는, 이제 주말에 이제, 운동 좀 해야 되겠다. 중년의 나이인데, 그래서 나가 뛰면은 1km 뛰기 힘들었어요. 숨이 막혀가지고. 그런데 지금은요, 5, 6km를 난스탑으로 뜁니다. 놀라운 변화죠. 박수. 이 사진이 접니다. 네. 그러고 여러분 또 아시죠? 한국인의 위장약 겔포스. 아시는 분 많죠? 저 옛날에 이거 달아 먹었거든요. 뭐 수술하다가도 갑자기 속 썰려가지고 좀 가소해가지고 중간에 막, 간호사가 막 약 먹여주고 막 그 정도로 위장 장애가 많았어요. 근데 채식하니까 속이 너무 편한 거예요. 위장약을 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장약을 완전히 다 끊게 되었습니다. 유레카. 아십니까? 아르키메데스가 욕탕원에서 문제를 해결법을 발견하고 유레카, 그거다 하면서 뛰쳐나왔던 그게 유레카입니다. 제 심정이 딱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건 의과대학에서 배우지 못한 이런 놀라운 게 있는데 이걸 내 혼자만 알고 있기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제가 겪으면서 공부하면서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좀 알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병원에서도 계속 이렇게 건강 강좌를 하면서 이 시민들한테 알리고 있고, 뭐 다음 브런치 스토리, 뭐 건강 다이제스트, 뭐 코미디닷컴, 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모임에 가서 강의 요청이 오면 강의도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시민들이 알리고 있고, 오늘 이 자리에 선 것도 그런 일환으로 제가 온 겁니다. 자, 현대의학의 문제점은 뭐냐? 만성질환의 전병이라는데 왜 그러냐면은 원인 치료를 하지 않고 증상만 치료합니다. 밖으로 드러난 것만 치료하지 루트 코즈, 원인 치료는 하지 않습니다. 혈압이 높으면 혈압약, 혈당 높으면 당뇨약, 콜레스테롤 높으면 고지혈증 약 처방하죠. 이게 원인 치료가 아닙니다. 전부 다 대증 치료입니다. 그림 보시죠. 두 사람이 바닥에 떨어진 물을 열심히 청소하고 있습니다. 해결이 될까요? 해결하려면 어떻게 돼요? 수도꼭지를 잠가야죠. 그게 원인 치료입니다. 수도꼭지를 안 잠그고 계속 바닥만 하고 있으니까 끝이 없는 거죠. 또 현대의학적 문제점이 이겁니다. 이제 혈압이 고혈압이다. 그럼 순환기내과, 당뇨 왔다. 내분비내과. 약 먹다가 콩팥이 나빠졌다. 그럼 신장내과.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우울하다. 그러면 또 정신과가 있는. 환자는 여러 과를 다니면서 각각 약을 더 처방받지만은 통합된 그런 건강관리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런 게 환원주의거든요. 환원주의는 뭐냐면 한 부분만 잘 이해하면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패러다임인데 너무 부분에 치중한 나머지 지금은 전체를 보지는 못하는 그런 패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뼈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칼슘 맞습니다. 그래서 우유에 칼슘이 많으니까 우유를 먹자. 그래서 내가 저도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우유에 칼슘이 많다고 이 칼슘이 사람 몸에 칼슘을 배워가지고 뼈가 튼튼해진 게 아니고 우유를 많이 마실수록 오히려 뼈가 더 약해졌습니다. 근육에 단백질이 많지만은 단백질 모래 가지고 우리 환자들 보면은 계란을 매일 2-3개씩 먹고 있다 이런 분도 많거든요. 그걸 먹는다 해가지고 근육이 제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오메가3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메가3 때문에 생선을 많이 먹는다 해가지고 혈행이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나빠집니다. 다 반대의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제약회사나 식품회사의 마케팅 때문에 세뇌된 대중들이 있어서 이 현대의학은 너무나 문제입니다. 오르디우스의 매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나 뭐 이런 옛날 보면은 자, 이렇게 위에 있는 이런 매듭을 푸는 사람이 왕이 된다고 그런 옛날에 이야기 있었거든요. 누가 풀었을까요? 이 매듭을. 알렉산더 대왕이 와서 풀었습니다. 어떻게? 땅칼에 내리쳐가지고. 현대의학의 문제도 이렇게 할 방법이 있습니다. 자, 대사질환의 원인 중에, 제가 요번에 여러분들 질문 그것도 보니까, 유전이 아닌가, 유전이기 때문에 이게 내가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약은 참 먹기 싫은데, 그래도 이거 먹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더라고. 근데, 후성 유전학이라는 게 요즘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에피제네틱스라는데, 유전은 운명이 아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유전자를 타고났다 하더라도 환경에 따라가지고, 그게 스위치가 켜질 수도 있고 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즘 학문으로 최고 각광받고 있는 거예요. 그 스위치는 뭐냐면은, 식습관, 운동, 수면, 스트레스, 독소 노출, 사회적 이런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됐냐? 똑같은 유전자를 타고난 일란성 쌍둥이 똑같잖아요. 유전자 똑같아. 그런데도 어떤 이유에서 다른 환경에 살게 되니까 건강 상태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유전됐다 하더라고 이게 자기 운명이 아닙니다. 이거는 스위치를 켜고 안 켜고는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대사질환이 원인이니까 대사질환은 아까 간단하게 해서 먹고 배설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긴 거죠. 자, 두 가지인데 근데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배설은 우리가 결정할 수 없잖아요. 그걸 우리 몸에서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럼 우리 몸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음식이죠. 자, 비유가 이렇습니다. 자, 여기 이제 주유소 직원이 물어봅니다. 휘발유세요, 경유세요 물어보니까 이 아주머니가 잘 몰라요. 그래서 기름 넣어주세요. 기름 몰라요. 만땅으로 넣어주세요. 자, 이러면 사고 납니다. 이런 걸 혼유 사고를 하죠. 휘발유차에 경유하면 문제 생기죠. 경유차 휘발유도 문제 생깁니다. 이 혼유 사고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서
아니, 미국에서 그렇게 잘 살고 그렇게 많은 의료비를 투자하는데도 환자는 그렇게 많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는 음식이 잘못됐다. 그럼 도대체 인간이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어떤 음식을 먹도록 이렇게 진화됐는지 그걸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팔레오 다이어트를 하자 이런 주장은 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구석기 시대 원시인들이 먹던 그런 거 먹자. 현대의 그런 산업혁명 이후에 그 정제 식품 이런 거 먹지 말고 구석기 음식을 먹자.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옛날에 황제 다이어트 아시죠?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했다 해가지고 유명했다. 황제 다이어트나 요즘 하고 있는 저탄고지 케토 다이어트입니다. 그거나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별로 권장할 만한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팔레오 다이어트 그 이전 구석기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한 200만 년 전이거든요. 근데 인류는 600만 년 전에 시작됐다고 해요. 그 전에 먹던 인류들은 도대체 뭘 먹었을까? 연구를 해보니까 대부분 다 초식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몸 가지고 사슴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어요. 과일 따고 채소 이런 열매를 먹고 이렇게 옛날에는 인류가 유지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21세기에 심장병이 우리나라에서는 두 번째, 세 번째지만 미국에서는 넘버원이거든요. 넘버원 사망이 심장병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생겼을까? 해보니까 문제는 콜레스테롤이다. 왜냐하면 옛날에 먹던 음식에는 콜레스테롤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 웨스턴 다이어트, 서구식 식단이 콜레스테롤이 많고 이런 음식을 먹으니까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이분은 윌리엄 클리포드 로버트라고 미국의 그 심장저널의 편집장이었던 분입니다. 이분이 이 이야기했습니다. 육식동물은 아무리 콜레스테롤을 많이 먹어도 절대 죽상동맥경화증이 안 생긴다. 잡식동물인 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고기를 많이 먹어도 안 생긴다. 그런데 토끼는 초식동물이잖아요. 콜레스테롤이 든 음식을 먹으면은 불과 얼마 안 가가지고 죽상동맥경화증이 생기는 게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실은 토끼 같은 초식을 해야 되는 동물이지 개나 고양이 같은 그런 육식을 해야 되는 동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지구상에 육식을 거의 안 하는 그런 저기 아프리카 시골 뭐 이라든지 뭐 중국 시골 이런 사람들의 식단을 연구해 보니까 그쪽에는 죽상동맥경화증, 심장마비, 뇌혈관 질환, 고혈압, 뭐 비만, 당뇨, 암 이런 환자들이 너무나 대조되게 없는 거예요. 환자가 굉장히 드문 거예요. 그래서 채식은 인간에게 좋다는 것이 이게 사회적 연구로도 드러났습니다. 독일에 마크 프랑크 연구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연구소에서만 해도 노벨상이 32개나 나왔던 그런 세계 최고의 연구소죠. 이 연구소에 있는 그 고고학자들이 올 1월 달에, 2025년 1월 달에 사이언스, 세계 최고의 과학 저널이죠. 거기에 논문을 기고했습니다. 구석기 이전의 시대의 사람들이 뭘 먹었느냐. 350만 년 전에 오스트랄레피테쿠스 옛날에 들어보셨죠? 네안데르탈인 함정. 그 당시 먹는 사람들의 그걸 조사를 해보니까 모스트리 거의 다 또는 토탈리 완전히 채식인이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래 유전자가 육식을 한 거는 또 이야기 길지만은 그 빙하기가 오고 식물을 구하기가 힘들고 뭐 그럴 때 이제 먹게 된 거지. 본래는 채식을 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인간에게 맞는 연료는 채식이거든요. 그럼 이 채식하고 지금 문제가 되는 스타틴 양하고 이거를 먹었을 때 비교를 해봤습니다. 한쪽은 채식을 하고 한쪽에는 약을 먹었습니다. 2주간 먹어보니까 문제가 된 LDL 콜레스테롤의 변화가 채식한군에서 29%가 떨어졌고 약 먹은 군에서는 31%가 감소했습니다. 별로 차이가 없죠. 자, 채식으로 15일 동안
그런 만성질환자들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최근에 나온 연구입니다. 불과 15일 했는데 체중이 3.3kg 감소, 혈당 28, 혈압 17, 총콜레스테롤 44, LDL 33, 중성지방 32 감소. 그러니까 비만,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모두 다 치료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현대의학을 전공하고 생활습관의학이라는 데 대한 잘 모르는 그런 의사들은 아니 설마 이럴 수가 뭔가 좀 이상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사실이고 이게 진실이라는 거 압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과정을 다 겪었거든요. 미국의 클리브랜드 클릭이라는 세계 최고의 인터넷 보시면 압니다. 세계 최고의 심장병 센터가 있습니다. 여기 근무하는 닥터 콜든 SLST라는 분이 놀라운 논문을 하나 발표했습니다. 어떤 논문이냐면은 현대의학으로 치료를 포기했던 이제 더 이상 치료가 안 된다.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된다. 그런 말기 심장병 환자 18명을 채식으로 완치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논문에 실린 겁니다. 이게 심장혈관 조영술이거든요. 여기 보면 혈관이 내려오다가 막 좁아지잖아요. 좁아지고 이게 막히는 순간 심근경색이 와서 심장마비로 사람이 죽잖아요. 채식을 하니까 동일이네요. 다시 혈관이 다 넓어졌습니다. 정상처럼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기존에 먹던 음식을 채식으로 바꾸니까 죽상동맥경화증이 좋아지더라. 그러니까 인간에게 맞는 연료, 음식만 바꾸니까 약이 아니고 음식으로 바꾸니까 이렇게 좋아지더라. 아직도 그게 가능해? 이렇게 의문을 가질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500년 전에 히포크라테스가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음식이 바로 약이다. 우리나라에도 400년 전에 허준 선생이 동의보감에 약식동원이라고 했습니다. 약과 음식은 거풀이 같기 때문에 음식으로 치료할 수 없는 병은 약으로도 치료 못한다. 곧 음식이 바로 약이다라는 이야기를 이미 했었습니다. 2023년도 얼마 안 됐죠. 미국 심장학회에서 발표된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Food is medicine. 음식이 바로 약이다. 이제는 우리가 이런 개념을 도입해야 된다. 왜냐면은 1년에 미국에서 무려 4조 달러의 의료비를 지출하는데 그중에 90%는 만성질환을 위해서 쓴단 말이야. 그 엄청난 돈을. 그런데 그 만성질환의 원인이 가장 리스크 팩터는 다이어트다, 음식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2500년 전에 히포크라테스가 얘기한 게 지금 현대의학으로 이제는 검증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 건강에 대한 패러다임이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하냐? 옛날에 농무부에서는 식사할 때 항상 우유를 마시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하버드에서는 우유 마시지 말고 물 마시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건강에 좋은 겁니다. 미국인들이 이제 우유 섭취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100년 기업인 우유 업체인 딘푸드가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지난 15년간 미국에서 완전 채식하는 비건 인구가 무려 3000%가 증가했습니다. NBA 농구, 미식 축구 선수들 중에서도 채식하는 선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명한 호날두가 옛날에 속했던 레알 마드리드 그 축구 유명한 명문 축구팀에도 비건 식단을 도입했습니다. 자, 채식하는 유명인 이분이 브래드 피트, 그죠? 이분이 호아킨 피닉스, 영화 조카의 주인공, 디카프리오, NS웨이, 데미 무어, 아드리아나 그란데, 채식하는 할리우드 스타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열경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자, 보세요. 몸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그런 할리우드 스타들이 왜 채식을 선택했을까요? 고기 사 먹을 돈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채식이 자기 건강에 제일 좋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막상 채식을 하려고 하면은 이런 걱정이 생깁니다. 고기 안 먹고 채식하면 단백질은 어떻게 하지? 칼슘은 어떻게 하지? 비타민 B12는 어떻게 하지? 영양 부족이지 않을까? 저탄고지가 좋다던데 고기를 먹어야 힘이 나지?
이런 걱정하는 게 당연합니다. 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걱정은 다 기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십니까? 혹시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임스 카메론 감독입니다. 터미네이터, 타이타닉, 아바타를 만들었던 세계적인 감독이죠. 이분이 넷플릭스에 다큐 영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The Game Changers입니다. 잠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넷플릭스에서 더 게임 체인저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거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어린 왕자 많이 읽어보셨죠? 어린 왕자가 여우한테 물어봅니다. 여우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아니?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 것 같습니까? 다 다르겠죠? 저는 이 사람들의 고정관념 바꾸는 게 가장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유는 몸에 좋은 게 아니라 나쁘다고 아무리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설명해도, 아니 우리 선생님 말이야, 우유는 몸이 좋아했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대화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 했습니다. 지능의 척도는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다. 지능이 난 사람은 절대 안 변합니다. 고정관념에 갇혀가지고 절대 안 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두 지능이 높으신 분이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문제는 누구 말을 들어야 되나? 한쪽에서는 약을 먹어야 된다. 한쪽에서는 약을 먹을 필요 없다. 고민이 생기죠. 그런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의사가 모든 걸 아는 건 아닙니다. 특히 영양학 교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사한테 물어봤어. 의대 다닐 때 영양학 공부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의사로 대답합니다. 노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미국 의학저널에서 2019년도에 이렇게 했습니다. 영양학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지금 현실에 나와 있는 의사들은 영양학을 모르기 때문에 환자들한테 제대로 된 교육을 못한다. 그래서 이제는 의대에서 학생들에게 영양학을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망치를 든 사람은 모든 게 다 못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의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약으로 치료하는 것밖에 안 배웠어요. 문제가 생기면 또 약으로 치료, 약을 하나 더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 선생님들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문제는 시스템이 잘못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결론이 다 왔습니다. 대사질환, 고지혈증, 평생 약을 먹어야 할까? 약을 선택하는 순간 여러분은 시지퍼스의 신화처럼 끊임없는 악순환에 빠져들게 됩니다. 끝이 납니까? 끝이 안 납니다. 자, 이거 이제 화재 경보입니다.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알람이 울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서 불이 났는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꺼야 될지, 이걸 생각해야지. 아, 시끄러워 하면서 알람을 딱 꺼버리면 어떻게 돼요? 집이 다 불타버리죠. 사람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고지혈증이 나타나는 것은 알람이 지금 울리는 거예요. 지금 내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이 들어오고 있다는 알람 경보입니다. 이걸 약을 먹으면 꺼버리잖아요. 근본 원인이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집을 다 튀어듯이 몸을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이 아니라 연료를 바꿔야지 근본 치료가 됩니다. 휘발유, 경유 아무거나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몸에 맞는 연료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료만 바꾸면은 고지혈증은 쉽게 해결됩니다. 간단합니다. 돈이 안 듭니다. 영양제가 필요 없습니다. 부작용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 좀 너무 오래 살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효과가 강력합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건강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의사의 책임인가요? 병원의 책임인가요? 이런 유전자를 물려준 조상의 책임인가요?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B는 벌스입니다. 출생. D는 데스, 사망입니다. 그럼 C는 뭘까요? 선택입니다. 초이스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실 겁니까? 약을 선택하실 겁니까? 음식을 선택하실 겁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약으로 유지되는 그거는 가짜 건강입니다. 약 없이 유지되는 게 진짜 건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약 없이 사는 진짜 건강한 삶을 누리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가 굉장히 궁금했던 거를 되게 명쾌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도요, 계속 질문이 올라오고 있대요. 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 현장에 오신 분들도 직접 질문하시면 좋으니까, 딱 제가 시간을 봐서 딱 세 분의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문을 생각하실 동안 송 박사님과 대화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오셔서 저희 병원도 한번 둘러보셨잖아요. 네, 저희 이제 병원 환우분들도 되게 많으신데, 저희 병원 둘러보시면서 저희 병원에서도 이제 생활 습관하고 식이, 운동을 되게 강조하는데요. 저희 병원에 계시는 환우분들한테 혹시 조언을 해주신다면 슬기로운 병원 생활, 저희 요양병원에서 어떤 게 있을지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오면서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와서 보니까 아니 이렇게 좋은 데가 있었나. 그리고 이 병원의 이런 시설의 설립 목적이 제가 주장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는. 약을 먹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근데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시스템 보니까 다 식습관부터 해가지고 뭐 운동 이런 게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아마 여기서 그 치료하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행운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이게 정말 좋은 그런 기관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고 정말 이거는 내세워도 될 만한 그런 기관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들으셨죠? 여기서 머무실 동안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해서 여기는 생활 습관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병원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많이 이용하시고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질문들을 정리하셨으니까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이렇게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두고 달려갑니다. 저희 여기가 거의 다 암 환자잖아요. 아까 말씀하시길 암도 대사질환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저도 그렇고 많은 환자들이 표준 치료를 하고 표적 치료를 하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표준 치료든 표적 치료든 다 약이잖아요. 그러면 이 병 또한 지금 교수님이 경험한 것처럼, 그리고 고지혈을 고치는 그것처럼 하나의 식습관이나 이걸로 고치는 그런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아주 복잡한 원인에서 생기거든요. 그런데 독일의 오토 바르크라는 그 박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암세포가 어떨 때 잘 생기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노벨상을 탄 적이 있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라는가 하면은, 암은 저산소증 그리고 산성 환경에서 잘 자란다. 정상적인 세포는 반대거든요. 그럼 저산소증에는 뭐냐? 우리 몸에 피가 잘 안 통하는 거잖아요. 우리 몸 피가 잘 통해야지 그런 암이라든지 바이러스 질환 이런 걸 이기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면역력이 강해야 되잖아요. 면역력이 강하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전쟁이 일어났는데 도로가 뚫려 있어야지 군사를 보내든지 뭘 보낼 거 아니에요. 도로가 막혀 있으면 못 가잖아요. 길이 좁아져서 길이 못 가잖아요.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에 저산소증이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고지혈증이잖아요. 그래서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들이 암이 잘 생깁니다. 저산소증이 잘 생기니까요.
또 하나, 산성일 때 암이 잘 생기거든요. 산성은 어떤 때 생기냐? 육식을 많이 하면 생깁니다. 단백질은 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미노 에이시드잖아요. 아미노산이잖아요. 단백질이 분해될 때 산성 물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몸에. 그런데 식물성 식품은 대부분 알칼리성이에요. 알칼리성이나 중성이나. 그래서 우리 몸을 알칼리화 시켜야지 암의 빈도가 떨어집니다. 물론 100%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확률적으로 저산소증을 만들면 안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고, 또 심장을 튼튼하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좋은 공기, 이런 데 좋은 데 와서 좋은 공기 마시고, 그다음에 음식은 가능한 육식보다는 채식을 하시는 게 그게 우리 몸이 암에 저항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산이 되는 겁니다. 건강 보조식품보다는 채소 위주로 식단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오메가3라든지 기본적으로 단백질 섭취하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정말 강연자님도 그걸 다 끊고 정말 채식만 하시는지 예, 그 부분이 정말 결단력과 실천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 그 점이 정말 다시 한번 궁금하고요. 그리고 정말 그렇다면 아까 소개해 주신 강연자님의 그 식단을 좀 공유를 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강의 나오면 허리 닿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단백질 걱정하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단백질이 부족해가지고 병에 걸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저는 의사생활 30년 동안 했는데 저는 본 적이 아무도 없고, 동료 의사한테 물어봐도 단백질이 부족해서 병이 생긴 사람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단백질 걱정합니까? 지금은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마케팅에 의해서 우리가 세뇌된 거예요. 단백질 부족증은요, 아프리카 내전 때문에, 그죠? 끼니를 잊기 힘든 그런 데서 생기는 거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풍족한 데서는 단백질 부족증은 절대 생기지 않고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병들이 생기는 거예요. 단백질 보충제 이런 거 많이 먹으면요, 신장 홍파지 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단백질 걱정은 갈 필요 없고, 제가 이렇게 아까 강의 중에 있는데, 저탄고지를 하면요, 육식 위주잖아요. 그러면은 영양분이 많이 모자라게 됩니다. 어떤 영양분이 모자라냐? 식이섬유가 없잖아요. 없죠. 비타민, 미네랄, 황산화 성분, 파이토킴가 이런 게 하나 없어요. 이게 가장 우리 몸에 중요한 건데, 없기 때문에 식물식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양제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고는 유지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식물식 하게 되면은, 저도 옛날에 영양제 많이 먹었어요. 뭐죠? 센트룸인가? 뭐 이런 거 하고, 아로나민 골드 이런 것도 먹고 했습니다. 그런데 채식을 하고 나니까 몸이 굉장히 가볍고, 에너제틱해지고, 피로감도 줄어들고, 당연히 많은 영양소를 음식으로 섭취하기 때문에 영양제를 먹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보충제 당연히 필요 없죠. 칼슘 보충제 많이 먹으면 심근경색 확률이 30% 더 올라갑니다. 그것처럼 그게 한은죽이잖아요. 한 음식은 칼슘을 따로 먹고 철분을 따로 먹고 마그네슘 따로 먹고, 이거는 정말 좋지 않은 생각입니다. 왜냐면은 그거는 식물에 다 들어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힘센 동물이 어떤 게 있습니까? 코끼리, 코뿔소, 그죠? 하마, 황소, 말. 뭘 먹죠? 그렇잖아요. 거기에 영양분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걸로 섭취하는 거고, 단백질 때문에 우리가 식물식을 하면은 걱정이 된다. 자, 그럼 단백질은 도대체 어디서 만들어지는 걸까? 동물은 단백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모든 단백질은요, 식물에서 만듭니다. 식물에서 화학성으로 이대에너지를 이용해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포도당을 만들고, 그걸로 지방을 만들고 단백질을 만들고,
다 식물에서 있는 단백질을 동물이 섭취해가지고 동물이 가지고 있는 그 단백질을 우리가 동물을 잡아서 먹으면서 단백질 섭취하는 거고, 저처럼 채식인은 식물에 있는 단백질을 그냥 바로 섭취하면 되는 거예요.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애가 태어나서 자랄 때 이렇게 이제 인간이 성장하잖아요. 애기부터 해가지고 뭐 소화기, 청소년기, 노년기 이렇게 하는데 언제 단백질이 가장 많이 필요할까요? 단백질은 그러면 빌딩 블록이거든요. 사람 몸을 구성하는 뼈를 만들고 근육을 만들고 신경을 만들고 머리카락을 만들고 이 다 그 단백질이잖아요. 그래 언제 가장 많이 필요할까요? 출생 후 1년 사이에 체중이 3배가 증가합니다. 이렇게 빨리 증가하는 그 과정은 없어요. 우유만 먹어도 우유 안 먹어도 옛날에 다 잘 자랐잖아요. 그럼 도대체 모유에는 단백질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을까? 자, 10%, 20%, 30, 40, 50%, 몇 %일 것 같아요? 손을 대는 겁니까? 물어보면 대충 한 40%, 50%,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더라고. 그런데 모유에는요, 7%밖에 안 들었습니다. 구글 쳐보세요. 다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식품 속에 단백질이 어디 있냐? 쌀만 해도 8% 들었습니다. 자, 급속하게 성장해야 되는 애들한테도 7%만 하면은 성장하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다 큰 어른이 7% 이상 되는 음식을 섭취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쌀은 현미입니다. 백미는 떨어집니다. 현미입니다. 그래서 쌀만 먹어도 단백질은 충분하기 때문에 단백질 걱정하는 거는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후로 단백질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밥만 먹어도 단백질은 충분합니다. 그럼 아까 맞다. 네. 제 식단을 공개해놨습니다. 그 다음 브런치 스토리라고 그 글 쓰는 데 있는데 그 다음 브런치 스토리에 들어가서 작가명 제 이름을 치면은 그게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걸 대부분 다 있으니까 식단이고 다 오늘 강의한 것도 대부분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참고될 겁니다. 예. 채식하는 사람들은 비타민 B12가 부족할 수 있다. 그래서 따로 영양제를 보충하든지, 예, 그거 신경 써야 된다라는 문구가 종종 보이거든요. 혹시 이 부분의 네. 견해는 어떻게 맞습니다. 생각하시는지? 공부를 좀 하신 분입니다. 그 정도 질문이 나온다는 거는 비타민 B12는 채식을 하는 사람들한테 아킬레스건입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반드시 채식할 때 비타민 B12 보충제를 먹어야 됩니다. 안 먹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빈혈이 생기고 신경 문제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인은 비타민 B12를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한국인은요, 서양인이 먹지 않는 걸 먹습니다. 뭘 먹어요? 된장, 발효. 김치, 청국장, 또 해조류 먹습니다. 김, 미역, 다시마, 파래 이런 데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비타민 B12는요, 그거는 식물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동물이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특이해요. 그거는 미생물이 만들 수 있습니다. 미생물이 발효할 때 나오는 게 비타민 B12거든요. 그래서 한국인은 비타민 B12를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칼럼에 있는데 한국인은요, 채식하기에 최적화된 그런 민족이다. 그런 거 있습니다. 절대 걱정하지 마십니다. 제가 그래서 저도 사실 걱정이 됐거든요. 제가 한 8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해마다 제 피를 검사합니다. 제 스스로 테스트를 합니다. 옛날에 혈당 하루에 몇 분 재고 했듯이. 왜냐하면 내 몸이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거든요. 검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8년째. 하나도 안 먹었는데 아무 이상 없습니다. 정상입니다. 예. 걱정하셔도 됩니다. 예. 한국인은, 예, 저희는 발효가 있군요. 미생물이 만드는 B12가 있어서, 여기 환우분들은 우리 식단이 쫙 떠오르지 않으세요? 네, 막 드시는 낫또, 야채들, 다, 예, 다 떠오르네요. 심지어 이제 발효빵까지.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유튜브에도 다 이제 질문을 주셔서 마지막 하나 질문을 드리면 유튜브에 올라온 질문 중에 채식을 하는데도 고지혈증
증이 좀 있다. 그런 질문이 좀 다수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채식하는데 좀 고지혈 중성지방이 높거나 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래서 저도 그런 질문을 한번 봤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본인이 채식을 한다고 했는데 내용을 보면은 계란 먹고 뭐 사실은 채식이 아니거든요. 계란이 콜레스테롤을 가장 많이 올리는 건데 그래서 그런 육식을 제외하고 완전히 채식을 해도 높은 경우는 있어요. 그걸 갖다가 그 유전이에요.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한 250명 중에 1명 정도 드물고 사실은 드뭅니다. 근데 철저하게 채식을 하면요 보통은 생기지 않고 대개는 내가 채식을 했는데 생긴다 생각하시는 분들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채식은 고기만 먹지 생선 먹지 생선 콜레스테롤 많거든요. 계란 하루에 2-3개씩 먹지 그러니까 해산물 먹지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 채식에 대한 그 어떤 개념이 아직 조금 모자라서 그런 겁니다. 공부하면 그 해결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약간 되게 강조하시는 말씀 중에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통합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게 가장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말씀드리면 또 지나가다 딱 한마디 드시면 생선에 콜레스테롤이 많대.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되게 극단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정보는 전체적으로 생각하는데 그중에 이제 기본 원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음식이 약이다. 네, 그건 되게 중요한 말씀이시고 저희가 사실은 어떤 말을 믿어야 할까 불안할 때 이렇게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건강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저희한테 되게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시간 좋은 강의와 함께 그다음에 좋은 정보를 알려주신 저희 송모 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